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지만 핵심 유인책이 없다는 평가로 시장에 실망감만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앞으로 5월을 이끌어갈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네, 5월의 첫 거래일, 오늘 투데이 한경 원픽은 과학 너머 산업으로 새로운 기회 열리는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연구개발과 사업 육성 등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청과 함께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 사업, 군지 위성 등 우주항공 산업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죠. 정부는 2045년까지 100조 원을 투자 유치하고 현재 1% 수준인 우리나라의 우주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논란이 있었지만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5월에 개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 우주산업의 도약에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우주항공청이 단순하게 국가 부처가 하나 더 늘어난다라는 의미 그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개별 기업이 조금 교통 정리하기 힘든 부분들, 예를 들어 데이터 공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협력하에 우주산업 다른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항법 장치 그런 문제, 법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주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고 또 역할이 좀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예를 들어봤을 때 나사 특히 이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금 미국의 그런 이 우주 항공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긴 합니다만은 사실 스페이스X가 우주 발사체를 단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시절부터 나사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토대를 좀 마련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역시 이제 국가가 좀 나서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5월 시장이 이게 어찌 됐든 크게 오르든 혹은 내리든 간에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식지 않은 또 이유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는 누리호 4차 발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수준인지 관련해서 어떤 업체들이 어떤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일단 세계 7번째 자체 위성을 성공시켰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단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좀 입증을 받았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누리호 발사가 내년 11월경이니까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 고도화 작업을 거치고 이제 내년 11월 그리고 그 후년도에 계속해서 이제 누리호 발사 추가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위성 소형 위성 5기씩 또 장착을 탑재를 해서 또 발사를 할 예정이어서 또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더 고도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있어서 가장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진의 총조립부터 해서 이제 기체의 공급 그리고 지난달에도 또 이제 차세대 발사체 또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좀 이제 주목받고 있고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이 분야마다 좀 많이 기여하는 바가 좀 크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회사들이 좀 참가를 하고 있는데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회사들도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회사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이 막 이슈화돼서
대해서 올라가기보다도 역시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에는 한국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뉴질랜드에서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집위성은 무엇이고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군집위성이 최근에 트렌드로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좀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국산화 비율을 좀 많이 높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뭐 100km 이하고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또 저전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위상의 분야이기도 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오늘 이번에 한 기를 시범을 했고 나머지 10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리호에 같이 탑재를 해서 향후에 발사를 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은데 공교롭게 이제 올해 IPO를 앞두고 있는 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요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이제 소형 발사체를 하는 그런 회사고요. 루미르와 나라 스페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위성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런 또 기대감에 더해서 또 IPO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들 신규 상장 종목들도 충분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그런 분야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형 발사체 관련 IPO 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또 소형 위성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가 공간 제약 없는 연결의 연속성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위성 시장 내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사실 뭐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해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이 투자 비용이 너무 커서 이 수요가 적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계속해서 번번이 그 고배를 마시긴 했었는데요. 또 이제 이번 5월달에는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 이외에도 또 다른 하나 이벤트가 있는 것이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그런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관련해서 한 4,8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기내 인터넷 같이 수요가 많이 갑자기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충분히 좀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 전반적인 다 호재인데 그냥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성 안테나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일단 단기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주로 이제 지상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좀 더 그 단기간에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는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뭐 컨텍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눈여겨 볼 만하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에서 LIG 넥스원이 예상치를 웃돈 성적표 공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닝 쇼크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는데요. 두 기업의 상반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앞으로 두 기업의 우주 관련 사업의 성장세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갑자기 이제 방산회사의 실적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둘 다 이제 우주에 기여하는 바도 있죠. 물론 이제 LIG 넥스원은 주로 이제 방산용 이제 안테나 쪽이 좀 강한 반면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주 항공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을 볼 때는 사실 LIG 넥스원은 수주 잔고도 이제 20조에 거의 육박할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 늘어나고 이익률도 이제 두 자릿수대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솔직히 저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내수용만 하더라도 10% 내외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2.2면은 상당히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 등락에는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결국에 이번에 이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폴란드 쪽에 매출이 전혀 없었고 하지만 그 뭐 K9이라든지 기존에 수주했었던 이 방산 쪽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좀 이월됐던 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다 위에서 다 나타날 그 미래의 그 매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주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와서 좀 다행스러운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의 훼손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까지 저희가 다 순차적으로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도 될 타이밍으로 보시는지 김성준 이사님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쪽에는 다 마음에 드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종목만 고르기도 사실 힘들 정도였고 여기도 나오지 않았지만 세트랙 아이라든지 AP 위성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좀 좋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회사들인데 오늘 저는 일단은 가장 단기적으로는 싸다,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가장 주가가 재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회사가 바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해상용 이 안테나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고 국내 그 지상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그 빅테크사와 같이 이제 게이트웨이 쪽의 매출이 초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했지만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인텔리안 테크고요. 컨텍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올해까지는 안 좋지 않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우주 산업은 업스트림보다 다운스트리밍 한 90% 되거든요. 근데 이 지상국에 있어서 민간 그 지상국 업체로서 이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이렇게 깔아놓는다면은 우주 시대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면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기회 열리는 우주항공을 주제로 김성준 이사의 원픽,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인텔리안 테크와 또 중장기적인 관심주로 컨택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기회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우주항공 산업,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만들기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포트에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60대 여성분이시고요. 초초님이 되겠습니다. 초초님의 포트폴리오 함께 보실 텐데요. 투자 자산 2억 1천만 원으로 주식이 97% 그리고 현금이 3% 비중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 중이십니다. 현재 초초님의 포트에는 삼성전기,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이렇게 다양한 섹터의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초초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초님의 포트를 보면 저점에 매수해서 수익을 잘 쌓아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부 종목은 100% 이상 수익률로 참 한편으로는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트인데요. 초초님의 포트를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두 전문가의 포트에 참견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네, 신혁승 이사께서는 90점, 정경민 팀장께서는 85점을 주셨습니다. 두 분도 역시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이사님은 만점에서 좀 10점 모자란 90점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좀 배워보자 하는 칭찬 포인트 있었을까요? 이사님? 네, 뭐 이분은 지금 보니까 뭐 60대 여성분이신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상담해 보고 하면은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또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점, 뭐 이렇게 대표 업종에 분산 투자해서 올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이분이 장기 투자를 아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점에서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좀 뭐 사실 뭐 거의 100점을 드리고도 싶었으나 뭐 사실 어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이 안 나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손실이 당연히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절 타이밍만 좀 자세히 좀 보완을 하고 뭐 이렇게 투자 성향을 비추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나무랄 데가 없다. 뭐 기술적 분석에 의한 어떤 약간의 어떤 뭐 이익 실현이나 뭐 손절이나 이런 부분만 보완하신다면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께서는 85점을 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점을 좀 높게 평가하시고 어떤 점을 아쉽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종목 수가 많다는 점을 좀 제외하면 뭐 시가총액의 분산이나 업종의 분산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이제 그런 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누가 봐도 나는 뭐 트레이딩, 소위 말하는 단타 매매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주식을 한다라고 딱 써 있을 정도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장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정립되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는 합니다만 이 뭐 비단 뭐 이 초초님뿐만 아니라 의뢰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손절의 영역에서는 기계적인 대응이 역시나 이제 종목 선택에 대한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종목의 압축만 일부 좀 잘 한다라면 저는 중장기 투자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출연 이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업종 분산 포트는 너무 잘 되어 있는 좋은 포트지만 그 손절이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박건 앵커가 오늘 초초님과 통화하시면서 더 궁금증이 많으셨던 날이라고 하셨어요. 네. 아침에 정말 많이 부러워하셨는데 어떤 분이셨나요? 네, 우선은 이렇게 모처럼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오늘 주인공이 나오셔가지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초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10년 정도 하셨는데 파는 거를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공모주 그리고 적리식 펀드로 시작하다가 개별 종목에 관심이 가서 개별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수익이 나면 투자 원금은 일단 회수하는데 이후에는 파는 게 너무 어렵고 특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은 파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수익이 쌓이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한데 팔고 나면 또 그 낙이 없어지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다른 종목을 사서 오히려 하락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팔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팔지 않고 새로운 주식은 계속 사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 수가 지금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혁성 이사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매도하지 못하는 초초님의 초조한 마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그 종목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실 기타 여지껏 출연하면서 종목 수가 이렇게 막 15, 20종목 이렇게 되면 차라리 뭐 펀드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볼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종목 수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투자 성향이 손절은 죽어도 못하겠다 뭐 나는 너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은행 예금을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리스크를 항상 감당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종목이나 주식 기업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손절하는 게 저도 뭐 어렵고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때 뭐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손절을 하는 종목이 있을 때는 그 손절하는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오히려 해지하면서 같이 매도를 해버려서 일단은 초심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자면 현 상황에서는 이익이 난 종목, 손실 난 종목을 정 매도를 못하겠다면 오히려 이익 난 종목을 그만큼을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하고 손실 난 종목을 해지하면서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좀 마음이 편치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하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 또 포트에 참견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초님이 보내주신 궁금증부터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10년간 보유 중으로 수익률이 400%대를 기록 중인데요.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7월 고점이었던 58만 원이 다시 올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10년을 기다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DB하이텍과 공모주 투자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물음표는 현재 가장 수익률이 높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정말 반려주 같은 주식으로 10년을 들고 있었는데요. 팔자 하면서 못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이 지금 400%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좀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보내서는 아니다. 안 되고요. 네. 꼭 이제 아쉬운 부분이 꼭 이렇게 수익 많이 나는 종목은 또 비중이 안 커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이심전심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는 비중을 좀 늘려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을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늘리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대장주를 장기 투자 관점으로 목표가 100만 원 이상으로 가져가 보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뭐 과거에 몇백 프로 났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더 사는가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주된 컨셉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될 때 남들이 잘 환호하지 않을 때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할 때 차익 남들이 환호할 때 차익 실현 혹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컨셉을 잡는 게 정상적인데 2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또 삼성바이오를 비롯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전반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좀 증설 효과와 여러 가지 좀 신약 효과가 좀 기대되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은 저점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이오의 이런 정체된 심리를 이용한다면 지금은 차익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시기가 초초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조금 더 어울리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중 확대의 시기다. 목표가 100만 원을 보고 끌고 가는 전략 주셨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 중이지만 그 작년에 58만 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빠진 모습을 보고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어요. 사실 뭐 손실 종목보다 오른 게 빠지면 상실감이 그것도 굉장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기다리면 58만 원이 다시 올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다시 올까요? 글쎄요, 뭐 워낙 그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렇긴 하지만 아쉽지만 뭐 다시 58만 원까지 가려면 현주가에서 사실 100%가 더 올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큰 종목이 다시 100%가 쉽게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최근 테슬라의 주가 흐름과 전기차 수요 회복이 좀 진행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경우에는 뭐 한 30에서 35만 원 수준까지는 뭐 일단은 반등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시점이 올 경우 이제 그 시점에서 이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뭐 보유 여부를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이익 실현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좀 보유해서 조금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들이 워낙 이제 내려왔고 지수를 어느 정도 반등한다는 가정하에 그럴 경우에는 좀 회복이 좀 탄력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보유해서 일단 30에서 35만 원 수준에서 주가 탄력을 보고 이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은 좀 보유를 좀 더 할지 그것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질문 30에서 35만 원 정도까지 보면서 자, 탄력성을 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초초님이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좋은 기업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10년을 기다리면은 삼성 바이오처럼 이렇게 고수익을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경민 팀장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현재 경쟁력은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좀 기다려 볼 만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10년까지 본다면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되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던져버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바이오 시밀러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대형사의 이런 생산 능력이나 마진 이익 구조가
도저히 중소형사가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그런 뭐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호황기에는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올라가고 모멘텀도 좀 좋았던 거를 좀 많이 좀 봐오셨을 텐데 그런 현상을 좀 비춰봤을 때 시밀러, 특히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는 중소형주를 가져갈 이유는 뭐 그렇게 딱히 있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CDMO, 그러니까 외주 생산이죠. 위탁 생산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 이 종목명도 어렵네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하도급으로 우리가 좀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자체적인 위탁 생산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대형사들도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에 좀 나서고 있고요. 아직 충분한 그런 수주 잔량이 쌓여 있지 못해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대형사,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재무제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막대한 비용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각종 설비를 마련하고 발주처를 섭외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고, 여기서 이제 수주가 나오고 설비가 완공되고 매출이 나오고 손익분기를 넘어서 이익 잉여금을 쌓아가는 그런 재무적인 안정기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거기 때문에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보다는 대장주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시는 게 수익률 차원이나 또 어떤 포트의 안정감 차원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포트를 조정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아지려면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대형주로 좀 더 고려를 해봐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초님이 이 DB 하이텍만 보면은 한숨부터 나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좋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DB 하이텍만 못 가니까 좀 속상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왜 계속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 DB 하이텍 이어 저기 보면은 그 오너 리스크가 늘 따라다니고요. 실적 부진도 이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 DB하이텍도 저도 뭐 예전에 많이 그 매매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참 수익 내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자면 다행히 그래도 비중이 이제 적은 편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나 뭐 또는 뭐 이렇게 좀 현 구간에서 저 같으면은 손절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그 주도주 섹터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많이 또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와 있거든요. 오히려 좀 반도체 그 주도주를 했던 그런 종목들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좀 이제 여기 방송 오면서 이제 DB하이텍 진짜 굉장히 안 보다가 한번 봤는데, 최근에 그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나 뭐 수급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손절할래 하고 그냥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45,000원 수준까지 이제 61선 돌파하는 거를 좀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추세를 그 구간에서 좀 에코프로 BM처럼 지켜보면서 대응하셔도 좀 늦지 않을까.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또 많이 빠질 대로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이제 계좌에서 보고 있다 보면 속이 상한데, 그럴 바에는 이제 이익 난 종목들도 좀 있으니까 손절하는 게 좀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이제 바닥은 좀 잡아놓은 상태예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45,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제 뭐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든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45,000원 돌파 여부를 지켜보면서 손절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모주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그 주식 시작을 공모주로 시작을 하셨고 요즘 또 공모주를 다시 시작하려고 보고 계신데, 주위에서 일단 상장 첫날 파는 게 이익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공모주 투자 상장 첫날 파는 게 가장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수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번 중에 6번 정도, 특히 이제 소문난 장치,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고 돈이 많이 몰렸던
그런 종목들,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그런 종목들은 첫날에 파는 게 60% 이상의 확률로 옳았던 그런 좀 경험이 있고요. 뭐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흥행을 많이 할수록 첫날에 파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이 좀 좋은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져가는 경우가 나중에 그 시초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공모주만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공모주를 매도를 좀 가늠을 하실 때 시장에 비교 가능한 비슷한 종목이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에서 값어치를 쳐주는가, 그리고 수요 예측에는 얼마만큼 흥행이 됐고 얼마의 자금이 모여들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통 물량은 어느 정도고 향후에 오버행은 언제 얼만큼이 나올 것인가, 이 정도만 파악하고 가신다면 공모주의 매도 시점을 그래도 좀 가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변수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신혁승 이사가 소개해주신 APR 같은 경우죠. 직접적인 뭐 주가 영향, 시장에 풀려 나오는 그런 물량만 좀 잘 지나고 나면 다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주 이 자체 그런 시장성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공모가 밑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뭐 열에 하나가 안 되는 만큼 많았기 때문에 공모주는 일단 지금까지는 거의 필승의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신경 쓰기 싫다, 그냥 규칙적으로 시초가에 매도하는 원칙을 세우겠다 하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뭐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종목의 자체적인 영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피어그룹의 주가 영향, 그러니까 투자 심리 상황이죠. 그리고 수요 예측 상황, 마지막으로는 오버행을 비롯한 수급 상황, 이것만 보셔도 매도에 어느 정도의 가늠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옛말이 좀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흥행이 부진한 종목은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이것도 좋으니까 좀 투트랙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초님이 기아도 지금 보유 중이시거든요. 오늘 이제 5월에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하지만 뭐 꽤 이제 탄력적인 흐름을 오늘 보여주진 못했는데, 관련해서 저 PBR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실까요? 저 PBR 관련돼서 일단 뉴스에는 어느 정도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오늘 금융주들이 떨어진 걸 보면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몰렸었던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저 PBR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영업 가치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지속성을 보이느냐 아니면은 꺾여 내려가느냐, 여기에 좀 갈림길이 있는데,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에 이런 가이던스를 잘 주는 자동차가 아무래도 저 PBR 플러스 영업가치까지 하면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동차 종목들도 이제 뭐 환율이나 이런 다른 변수들이 꺾이면은 조금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 저 PBR 또 밸류 프로그램만 바라보고 그 종목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늦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지금부터는 저 PBR 플러스 영업가치, 수익가치를 바라보시면서 가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기아나 현대차, 또 현대차 관련된 그런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지속성을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익 가치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금융주보다는 자동차 쪽 또 확장해서 자동차 부품까지 좀 좋게 보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초초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모두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혁승 이사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심리를 제어하자라는 참견을 최종 참견으로 남겨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초초님께서 뭐 장기 투자하시고 이런 뭐 모든 투자 성향이나 이게 좋은데 매도를 못 하신다고 하는데, 역으로 그러면 언제 매도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하실 때 나는 이거를 언제 매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매도하는 기준은 딱 세 가지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가격을 일단 정하시고 그 가격에 대해서 내가 매도를 익절이든 손절이든 뭐 이렇게 한다. 두 번째, 나는 뭐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투자해보고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해서 그 기간이 되면 매도를 한다. 또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내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해서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손절할지 익절할지 아니면 더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을 결정하시면은 사실 매우 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살 때는 편하고 매도할 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 살 때가 오히려 더 어렵고 매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다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조금 나의 심리를 좀 제어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더욱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포트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사실 뺄 만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뭐 워낙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좀 눌려 있다가도 최근에 올라오고 관심 받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여지고 다만 이제 티웨이항공이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TSI, DB 하이텍 정도는 이제 반등을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하면은 또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지금 장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현금을 확보하신 후에 또 워낙 종목 선정을 잘 하시는 분 같으니까 그때 종목 그 선정해서 좀 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손해 난 것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만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뭐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혁승 이사의 참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경민 팀장의 포트의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두리보다 랜드마크로 그리고 개별주보다 코어 종목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신혁승 이사에 비해서는 정경민 팀장은 그래도 좀 환승 종목 몇 개를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환승 종목이라고 합니다만 다 이게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매도나 뭐 점진적으로 비중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어떤 비중 조절 위주로 제가 좀 조언을 감히 좀 드리고자 좀 했고요. 시장 제가 원래 이렇게 이거 베타를 계산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를 몇 번 했었는데 너무 많고 또 비중이 또 작은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굳이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시장 베타 굉장히 높습니다. 2.5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는데 뭐 나중에 좀 놓고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사실 거의 움직임에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떤 진폭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삼성전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을 이제 차츰 늘려가시는 이제 그런 전략도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 뭐 에코프로비엠도 뭐 2.10 정도의 높은 좀 베타다 보니까는 뭐 에코프로비엠 외에 이제 다른 낮은 종목들을 조금 이제 비중을 높여주면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좀 베타를 좀 낮춰주는 그런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티웨이 항공이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비중을 좀 높여주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의 핵심은 여기 있는 종목을 뭐 팔아치우고 다른 종목을 끼워 넣자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압축을 통해서 한 7종목 정도로 좀 압축을 하고 향후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한 5종목 정도로 좀 가져간다면 한 2억 정도의 금액에는 훨씬 신경 쓰실 일도 적고 컨트롤 하시기도 좀 쉬워지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코어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아이디어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중장기에 어울리는 포트폴리오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좀 압축을 해서 축소를 해서 좀 더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초초님 잘 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초초님처럼 포트 점검을 의뢰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유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원전선과 대원전선 우선주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라 거래 정지 예고가 나오면서 우선주와 보통주 할 것 없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대원전선은 이 시각 현재 50만 주 가까운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고 있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사마 전기단에서도 2%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대원전선 우선주가 이 시각 현재 7,6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대에서는 10주 미만의 단주 거래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나인이 6만 주가량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가 12만 주 정도 거래량 실리긴 하지만 둘 다 시총이 작은 기업이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가장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일진다이아가 1.5%대 하락세,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3%로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000원으로 2.5%대 하락세를 지나가고 있는데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규장에서는 좀 약세를 보였었죠. 바로 13만 원대를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가량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도 2%대 내림세 보이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SMCNC가 3%대 내림세 가져가고 있고요.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4%가량 하락하면서 1,70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드리머스 커퍼니가 2% 하락, 또 MPD가 1.9% 하락하면서 2,7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먼저 확인해 보시죠. 5위는 대덕전자입니다. 조금 전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 손실이 28억 원으로 컨센을 하회하면서 시간외에서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열어보겠습니다. 4위에는 대원전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4거래일 동안 40% 넘게 상승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강세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5월 3일 내일 하루 동안 매매 정지 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거래량 최상위단의 이름을 올리면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에서는 2만 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디에 방향성을 두면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사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한 좀 소강 상태의 국면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맺는 회사가 바로 또 이 RS 오토메이션의 관계사였고요. 또 엔비디아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슈나이더라는 그런 회사가 역시 마찬가지 그 매출 전력에 있는 관계사로서 부각되면서 크게 좀 상승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의 모션을 제어하는 국내 1위고 글로벌로도 탑5 진입을 목표로 상당히 좀 커지고 시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또 공급하고 있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 무슨 영상 공개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휴머노이드 그 로봇과 관련된 영상에서도 상당히 좀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좀 소강 상태에 있는 이런 구간에 있어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 또 이제 또 그 빅테크들과의 협업 관계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실적을 같이 좀 더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상당히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로봇주들보다 좀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좀 주목이 필요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로봇 자체 인더스트리 자체도 조금 전망이 밝은데 해당 회사의 모멘텀까지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도 확인해 보시죠. 2위는 삐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신규 상장한 세대기주인데요. 최근 화장품주가 주목받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하더니 시간에서는 2% 넘게 상승하면서 2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가 랠리를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뭐 스펙으로 상장한 지가 이제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도 변동성은 좀 큰 사항인데요. 앞서서는 이제 로봇이 다 안 좋은 상황에서 혼자 좋았다면은 최근에는 화장품주들은 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 상장보다도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워낙에 좀 뜨겁다 보니 더 관심들이 쏠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매출 비중이 좀 더 높은 아무래도 올리브영 기반의 국내 매출이 좀 더 높다가 최근에는 뭐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일본까지도 계속해서 시세 확
확장을 좀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중소형 그 K-뷰티 관련 회사들의 해외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는 만큼 삐아 역시도 좀 후발해서 같이 좀 더 지금 화장품 쪽에서의 그 매출 성장 기대, 이익 성장 기대감은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상장 초기 변동성은 좀 있는 만큼 적절한 좀 트레이딩도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발주자지만 이익 성장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에 조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망의 1위까지 확인합니다. 1위는 CNG 하이테크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정규장에서는 3%가량 밀리더니 시간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만 주 넘게 거래량 실리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 중 5위부터 1위까지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101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는 컨택,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하나시스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신혁승 이사의 내일장 101 컨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주가 많이 있는데 컨택하신 이유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제일 탄력적이고 기술적인 위치나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는 부분이 좋아 보입니다. 뭐 우주산업 성장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우주 지상국 시스템 솔루션과 위성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주산업 다운스트림 밸류체인에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내 독보적인 기업이고요. 지상국 구축 지속 증가에 따른 뭐 실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 서비스 솔루션 실적과 수익성 개선 전망 이런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그 한국 정부의 어떤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추진 방향 이런 것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 위치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다. 뭐 오늘 아침에 그 원고를 보낼 당시에서는 18,000원 좀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지금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좀 판단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 이런 것들도 가격 전략도 함께 말씀드리면 현재가에서 지금 매수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어떤 횡보 구간에서 61선 위에서 첫 번째 양봉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또한 기관 수급도 오늘 동반됐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판단해 봤을 때 탄력성 등을 감안해 보면 25,000원 전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5% 수준으로 잡아주시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하면 61선 이탈하는 수준까지는 보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현재 가격도 좋지만은 자, 목표가 25,000원 정도를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민 팀장의 내일장 101 하나시스템인데요. 자, 오늘 두 분 다 우주항공 관련된 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내일장 101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뭐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시장에 소외가 돼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아픈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화그룹의 이제 SI 시스템 통합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죠. 캡티브 매출에 가려졌습니다만 뭐 방위산업, 우주항공 전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스템 통합, 각종 통제 장치, 뭐 레이더 뭐 이런 쪽에 방산이라는 또 플랫폼을 작동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이제 그런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그룹 내에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 또 시스템 통합을 하면서 뭐 속된 말로 뭐 철밥통과 같은 이제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안정적인 사업에서 확실한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사업부가 멀티플을 끌어올리면서 향후에 밸류에이션을 맞춰 나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반도체나 전력기기 이런 탄력이 둔화되는 이제 그런 주도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들을 뒤로 하고 짧은 조정을 마치고 재상승하는 방산 모멘텀을 그래도 뒤에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4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좀 나왔었는데 서프라이즈를 시현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커 나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 많죠. 뭐 사우디의 천궁2도 있고요. 레이더 부분, 또 폴란드 K2의 이제 사격 통제 장치, KF-21의 뭐 A사 레이더,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육해공을 망라한 다양한 그런 제품 믹스가 좀 자랑으로 볼 수 있겠고 연간 3조 이상의 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산에 충분한 그런 수주 잔고 그리고 피어 그룹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50배 이상의 그런 PER을 가져갔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배 정도만 봤더라도 지금에 있는 뭐 3조 후반대 그런 시가총액을 4조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뭐 2만 원 이하면 뭐 부담 없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26,000원,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8,000원을 이탈할 경우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성장세 지속을 전망해 주셨고 목표가 26,000원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코리아마켓 내일장 원어원 신혁승 이사는 컨택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하나시스템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항생 지수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마감을 앞두고 2%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 속에 연초만 하더라도 하락세를 이어가던 중국과 홍콩 주요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 지수가 지난 1월 저점 대비 20% 이상 급등하면서 불마켓에 진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는 세계 주요 증시에서 1분기에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홍콩 증시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항생 지수의 추이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내일도 중화권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쉬어가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현재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닥스 지수가 0.04%, 까크 지수의 낙폭이 꽤 깊습니다. 0.7% 출발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중요한 지표들이 꽤 많이 발표됩니다. 일단 지난 3월에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요. 1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잠정치가 공개됩니다. 또 애플의 2분기 실적까지 발표되죠. 애플의 실적 공개를 앞두고 국내 부품주가 상승 시동을 걸었던 만큼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6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한경코리아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에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